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명호입니다. 오늘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지만 또 모두가 그 알고 싶어하는 주제이기도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고 또 틀릴 수도 있는 그런 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딱 6일 앞으로 이제 선거가 다가왔고 일주일 후 오늘쯤은 이 시간쯤엔 아마 승부가 결정이 돼서 총선 이후에 과연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선거의 승패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향후 4년 동안의 우리 정치의 상당한 부분을 결정하는 것이라서 특히 이제 총선 이후에 26년 지방선거, 27년 대통령 선거, 또 28년 국회의원 선거라고 하는 임기 4년의 그 국회의원과 지방 정치인, 그다음에 임기 5년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엇갈림 속에서 나타나는 또 3년 연속 그 전국구모 선거가 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게 되고요. 또 이번에 구성되는 국회가 그렇게 따지면 그 세계의 선거 중에서 가장 늦게 이제 선거를 치르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역할과 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에 국회가 과연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어떤 그 신세로 구성이 되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한 세 가지 꼭지 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총선 이후 정치보건의 과제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 총선 이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총선 결과가 그럼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관심 사항이 될 거고요. 앞서 우리 조영기 교수님하고 잠깐 환담을 나누는 사이에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우리 회원님들께서는 우리 보수 우파 또는 중도 보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어려운 선거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예상이 지배적이고 또 대부분의 그 전문가들이 뭐 예상하는 전망하는 그런 그 예측치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과연 그게 맞을 건지 정말 그렇게 될 건지 약간의 논란이 되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왔던 것을 상당히 뒤바꿀 수도 있는 또 그동안에 우리가 알았던 기존의 어떤 상식화된 또 어떻게 보면 상징화된 신화화된 많은 것들의 의문을 제기하게끔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도 작지만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지금 내일부터 바로 이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되고 본투표는 이제 6일 후에 5일 후에 이제 시작이 되는 상황인데요. 그럼 어떤 변수가 그 결정적이겠느냐 남아있는 시간 동안 그리고 어떤 것들이 의석수를 결정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를 좀 하고자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꼭지로는 오늘의 메인 주제이기도 한 총선 이후 정치보건의 과제라고 하는 주제를 좀 다루고자 합니다. 아마 여소야대가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게 지금 대체적인 전망이긴 합니다. 여소야대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국민의힘이 여당이 일당을 차지했지만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이 이제 일당이 되긴 하는데 단독 과반이 안 되는 상황이고 따라서 국민의힘이 아마 2당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범야 비국민의힘 의석수로 그 야대가 되는 상황을 이제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여소야대의 반대는 이제 여대 야소가 되는데 여대 야소는 그야말로 이제 국민의힘 단독 과반이라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오늘 현재 이 시점에서 봐서는 대체로 여소야대 가능성에 좀 더 초점을 두는 의견이 지배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좀 이따 자세히 말씀을 나누겠지만 아직도 국민의힘 단독 과반을 믿고 또 주장하는 일부의 의견이 존재합니다. 나름의 근거와 뭐랄까요? 상당한 근거와 어떤 그 증거를 갖고 있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 두 번째 꼭지에서 다룰 마지막 변수와 관련해서 보면 투표율, 특히 이제 세대별 투표율이 이제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측면에서 보면, 어,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총선 이후에 특히 우리 이 선거제도가 한 표라도 더 얻은 사람이 당선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 의석수로 나타나는 여소야대냐 여대야소냐라고 하는 부분과 그 밑에 깔린 과연 사람들의 의견이, 유권자들의 의견이, 국민들의 의견이 100대 0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51대 49, 뭐 60대 40, 뭐 이런 식으로 일정한 표차를 반영하긴 하지만 이것이 의석수로 환산됐을 때는 그 밑에 이제 많은 부분을 가려지게 한다는 것이고, 특히 우리 선거제도는 절반에 가까운 유권자들의 표가 사표가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비례적인 것이냐, 대표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선거제도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여야를 불문하고 특히 이제 야당의 경우, 야권의 경우에는 뭐 조국 혁신당의 사례에서 보듯 또 민주당의 이른바 친명 비명 행사 공천의 논란에서 보듯 전사들이 상당히 더 이전의 국회보다 더 늘어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정치 엘리트들 간의 이념적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이고 이것이 이제 사회 전반으로 시민들 간에 유권자들 간의 어떤 정서적 양극화로 이제 이어지는 상황이 더 악화된다고 한다면 특히 지금 대체로 예상하듯이 여소야대 또는 그 여소야대 중에서도 민주당 단독 과반 또 플러스 범야 180 또는 나아가서 범야 200 뭐 이렇게 됐을 때는 대통령 한 해까지도 지금 공공연히 언급되는 상황이라는 걸 감안한다면 정치적 양극화는 할 것도 없고 정치적 대립이 좀 더 격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과연 이게 정치 복원이 가능하겠느냐라는 의문이 갖게 되고 결국은 이제 이 대통령을 어떻게 할 것이냐. 대통령이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세 가지 정도 꼭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처음에 보실 몇 페이지들은 그 여론의 흐름을 좀 이렇게 쭉 몇 가지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2월 중순 정서부터, 그러니까 여기 설날 직후, 뭐 전후부터 하면 3월 초순 정도까지고, 대체로 여야의 공천이 이제 그 본격화되고 논란이 막 증폭되고 뭐 이러는 이제 과정에 있었던 것들이고요. 그때 이제 대부분 신문들의 헤드라인을 좀 모아봤는데 뭐 6개월 만에 골든 크로스다. 공천늪에 빠진 여당이 지지율을 역전했다. 또 윤 대통령 지지율도 뭐 20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뭐 리얼미터 조사 같은 경우에는 뭐 1년 만에 국민의힘이 역전했다. 뭐 이런 보도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때만 해도 뭐 국민의힘이 단독 과반이 가능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았던 거고요. 이대로 가면 정말 그전에 볼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예상까지도 많았던 상황이었는데, 이게 이제 금방 바뀌게 됩니다. 이게 이제 2월 말 넘어가면서 3월 초, 그러니까 이제 공천이 거의 끝나가는 즈음이고, 공천 이후에 이제 이걸 보면 특히 이제 조국 혁신당의 등장이 이제 그 기폭제가 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전환점이 되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내려가고 민주당은 회복세로 이제 돌아서는 건데 사실 이때도 좀 논란은 있었습니다. 뒤에 이제 이 갤럽의 정당 지지율 표라든가 또는 NBS 이게 2주 간격으로 이제 그 4개 여론조사가 회사가 함께 이제 조사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리얼미터 뭐 매주 나오게 되고요. 거의 매일 조사를 하게 되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이걸 보시면 제가 박스 쳐놓은 부분들에 공통된 현상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앞서 보여드린 두 슬라이드의 그 메시지는 국민의힘이 상승하고 민주당이 하락한다는 것이었는데 그리고 그것이 이제 민주당이 하락세의 반전을 가져오고 국민의힘도 선장을 쳤다라는 게 이제 그 두 슬라이드의 메시지라고 한다면 조금만 더 안을 들여다보면 사실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락세에 들어섰고 약간의 등락을 거듭했던 건 맞는데 엄격한 의미에서 이게 하락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웠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어디서 볼 수 있냐 하면은 이 30% 밑으로 이 민주당 지지율이 내려간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대체로
내려가도 그 언저리 선에 섰었다라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이게 민주당 지지율이 당시에 정말 내려간 것이냐, 국민의힘 지지율이 정말 당시에 올라간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뭐 대통령 지지율도 마찬가지고요. 일시적으로 이제 40% 가까이 접근했던 적은 있었지만 그 이후로 이제 그걸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는 좀 어려웠다라고 이제 하는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모아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건데 제일 왼쪽에 보시면 2022년 5월 17일부터입니다. 이게 매주 나오는 여론조사를 다 모아가지고 평균을 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이게 제가 이제 3월 그 초까지 했던 건데, 그 879개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가까워오게 되거나 그 와중에는 이제 여론조사 개수가 더 늘어나는데, 보통 주별로 평균 9개 조사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 주별로 평균 9개보다 훨씬 많은 여론조사가 시행되고 있을 건데, 이 표를 보시면 빨간 게 이제 부정이고 이제 밑에 그 까만색 또는 파란색이 이제 긍정 평가가 되는데 취임하고 나서 한 달 후, 그러니까 지방선거 직후에 이렇게 왼쪽 부분에 보시는 것처럼 클로스가 이루어진 다음부터는 거의 이 패턴을 뭐 2년여 동안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등락은 있었지만 큰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죠. 정당 지지율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빨간색이 이제 국민의힘을 얘기하는 거고, 빨간색 이 박스 안에 보시면 오른쪽 부분을 보시면 국민의힘이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고 민주당이 하락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게 확인은 됩니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율이 거기까지였다라는 거고 민주당 지지율도 하락이지만 역시 거기까지였다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 정당 지지율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는데요. 지금도 국민의힘 그 단독 과반을 주장하시는 분의 근거는 정당 지지율 중에 이 하나가 여기에 증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거로. 근데 또 반대쪽에서 이건 총선이기 때문에 사실 전국 단위의 이 정당 지지율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큰 의미를 갖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이게 주목이 되는 부분은 총선의 성격과 관련한 여론조사입니다. 이게 22년 11월부터 뭐 최근까지 계속 여기에 대한 조사가 이제 있게 되고, 요게 이제 요거는 표로 나타나는 건데요. 제일 밑에 부분에 보시면 2월 이제, 그러니까 3월 첫 주까지 제가 모아놓은 건데, 이 오른쪽 제일 끝에 칼럼이 과연 그런 여론조사가 몇 개나 있었느냐라는 건데, 밑으로 올수록 이제 그 숫자가 좀 늘어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총선이 그 여당을 지원하는 거냐 아니면 여당을 평가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걸로 보면은 대체로 이 평가 여론, 그러니까 정권 평가론이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 이 밑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정권 지원론이라고 보면 정권 지원론은 이 40% 언저리 또는 40%를 넘었다고 평균적으로 보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거의 30% 후반대에서 계속 이제 머물렀던 거고 제가 빨간색 박스 안에 보시는 거는 앞서 그 국민의힘이 조금 그 선전하는 걸로 보여졌던 민주당 지지율이 좀 하락하는 걸로 보여졌던 그 시기에는 이 정권 평가론도 역시 하락세를 보여주긴 했습니다만은 지원론을 넘어설 정도까지는 안 됐던 것이고 여전히 유권자의 40% 이상 절반 가까이는 정권평가 여론이 좀 높은 것이고 지금도 현재 그런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총선 전망을 하는 언론 보도를 몇 개 이제 모아봤습니다. 여기 이제 3월 초순에 언론에 보도된 전문가들의 이제 총선거 판세 전망인데 왼쪽 그림을 보시면 빨간 게 이제 국민의힘이고 파란 게 이제 민주당이라고 보시면 비슷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그 7분만 모신 거라서 좀 그랬지만 모든 전문가를 다 조사할 수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대체로 국민의힘이 조금 앞선다는 의견들이 좀 지배적이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이 문제를 이제 제기했던 분은 이제 안산 갑에 출마한 장성민 후보인데 160석을 처음 이제 말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다음 이제 경고를 받았다라는 뭐 이런 그 언론 보도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이 장성민 후보는 지금 양문석 지역구에 그 맞상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양문석 후보의 거취가 문제가 생기면 이분은 국회의원 선거 사상 보기 힘든 무투표 당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김종민 의원이 지역구로 옮겼는데 그 민주당 후보가 공천 취소되면서 역시 운이 좋은 분들은 막판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걸 보면 우리 장성민 후보도 경우에 따라서는 참 운이 대박이 나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요건 이제 그 폴리뉴스라고 김능구 대표라는 분이 매주 단위로 이 의석을 예상을 합니다. 여기 아마 2월 말 3월 초쯤 됐을 때인데 여기에 보시면 국민의힘 142, 더불어민주당 141로 예상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결과라고 하면 이거 국민의힘이 승리라고 주장을 해도 상관없을 겁니다. 과반에서 8석, 9석 모자라는 경우인데 아마 이게 국민의힘이 바랄 수 있는 현재는 최선이 아닐까. 즉 더불어민주당 단독 과반 저지 거기에 일당 만약에 단독 과반 저지하면서 일당이 못 되더라도 정치적 크레딧은 조금 받을 수 있겠는데 지금 이런 경우는 아마 현실적으로 가장 그 좋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물론 요 다음에 표를 보여드리겠지만 이 엄경영이라는 분과 이 최병천이라는 분은 지금 요게 3월 11일, 3월 12일 언론 보도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국힘 170석 압승, 국힘 160석 이상 차지 이렇게 이제 했는데 요게 이제 거의 한 달 전쯤이죠. 근데 요 밑에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그 자신의 전망치를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국민의힘이 160석 이상이라는 것에서는 좀 바뀐 것 같고요. 민주당이 이기는데 그렇게 크게 이기지는 못하는 걸로 아마 자신의 전망치를 좀 바꾼 것 같고 여기 엄경영이라는 분은 어, 국민의힘 단독 과반 정도로 요걸 조금 수정치를 내놨습니다. 물론 이게 한 달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없었던 돌발 변수들이 생겨나고 뭐 이러저러한 것들을 감안한 걸로 이제 예상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엄경영이라는 분 제외하고는 대체로 그 민주당 승리를 예상하는 경우들이 많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이번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 과정에 대한 의심까지도 좀 이어질 수 있는 이게 이제 여론조사 또 지금 나오는 것들이 다 틀렸다는 얘기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예측이 맞는다고 한다면 상당한 논란으로 특히 경선 또는 여론조사와 관련한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폴리뉴스가 가장 지난주쯤 했던 거예요. D-13이니까요. 지난주 후반, 이번 주 초반 정도 해당이 되는 건데 더불어민주당 168, 국민의힘 112 이렇게 이제 예상을 했었습니다. 조국혁신당, 뭐 새로운 미래, 진보당 이렇게까지 포함하면 민주당 단독 과반 플러스 아마 180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그죠? 200까지는 국민의힘이 112석이니까 범야 200은 아니지만 거의 200에 육박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난 총선에 이은 또 한 번의 괴멸적 패배를 예측한 수치였고 아마 이번 주에도 곧 발표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핵심은 총선 결과를 어떻게 예상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 총선 결과를 굳이 예상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여대 야소냐 여소야대냐라고 하는 걸로 예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구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소야대라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일당이 되면서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여소야대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민주당이 일당이 되지만 역시 과반에 미치지는 못하고 하지만 그 범야 의석을 합하면 과반을 넘어가는 경우를 의미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보게 되면 대체로 여소야대 가능성이 좀 상대적으로 높게 점쳐지는 가운데 과연 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할 수 있겠느냐? 바꿔 얘기하면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단독 과반을 저지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단독 과반은 아니더라도 여소야대의 일당
더 나아가서 단독 과반이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쟁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거는 다른 것보다 이 선거구의 이제 수도권 승부에 이제 결정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이제 두 번째 꼭지가 되겠습니다. 과연 선거 결과는 어디가 결정하느냐? 그리고 수도권이 결정한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선거구를 이해하는 데서도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한 석이 늘어서 지역구가 254석인데 122석이 수도권에 있고 132석이 비수도권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수도권은 영남, 호남, 강원, 충청, 제주를 이제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 48%, 거의 절반 가까이가 이제 수도권에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비수도권 132석 중에 또 한 절반 가까이 되는 65석이 이제 영남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영남, 그러니까 호남, 제주, 충청, 강원 합해서 67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수도권의 절반은 또 이 영남이 되는 셈이죠. 그러니까 이제 굳이 따지면 이 국민의힘 계열 정당은 이 민주당 계열 정당에 비해서 한 30석 정도를 이미 안고 이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럼 왜냐하면 비영남 67석 중에 호남, 제주가 31석, 또 한 절반 정도 가까이 되는데, 여기는 이제 민주당이 강세거든요. 거의 압도한다고 보면 영남에서 이제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압도하듯이, 그렇게 되면 영남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얼마나 얻느냐, 60석 플러스 되느냐, 그리고 호남, 제주를 민주당이 석권한다고 치면 60대 31로 일단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의힘 계열 정당은 이 수도권에서 얼마나 많은 의석을 갖게 되느냐가 이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지난 총선거 지역구 당선자를 우리 한반도 지도로 한번 표시를 한 거예요. 위에 좀 큰 동그라미가 수도권입니다. 그리고 밑에 왼쪽에 있는 이 동그라미가 충청권입니다. 거기서 전철이 동쪽으로는 이 춘천까지 가고 남쪽으로는 천안까지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충청도 충청권이라고 보면서 동시에 범수도권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수도권과 거의 연동돼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 122개 선거구하고 이 충청권의 28개 선거구에서 이 국민의힘이 어떤 성과를 내느냐, 또 민주당이 얼마나 이 저지해내느냐가 승부의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지난 선거 때 그 지역별, 당별 당선자 숫자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민주당, 이제 국민의힘이 영남의 65석 중에 60석을 얻는다는 전제. 지난 선거에서는 7석을 민주당에 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걸 5석 이하로 줄여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난번을 유지하거나 더 올라갈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는 거고, 그냥 일단 계산을 위해서 국민의힘이 60석을 얻었다고 전제를 했습니다. 근데 수도권에서 122석 중에 12석을 얻게 되면 10%가 되고, 지난번에 16석을 얻었던 걸 보면 10%하고 20%그 사이 언저리에 있었던 겁니다. 이게 지금 빨갛게 제가 크게 표시한 게 이제 36석이 수도권의 122석 중에 30%를 얻은 겁니다. 40%도 아니고 50%도 아니고 30%를 얻었습니다. 그게 36석이 됩니다. 산술적으로 영남의 60석과 이 수도권의 36석을 합하면 96석이 됩니다. 출발이 96석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40%까지 갔다. 즉 서울 이 수도권에서 48석을 얻었다고 한다면 108석이 되는 겁니다. 100석이 넘는 거예요. 수도권과 영남만 갖고. 이렇게 되면 아마 국민의힘이 단독 과반에 도전하거나 또는 일당 경쟁이 민주당과 가능하다라는, 그건 이제 밑에 보시면 비례가 보통 한 그 지난 여태까지의 선거들을, 최근 선거들을 보면 한 20석 정도를 이제 봤는데, 이번에는 이게 조금 부족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한 20석 정도를 비례해서 온다고 치면 96석에 20석을 더하면은 이미 116석이 됩니다. 그럼 이제 강원, 충청이 36석인데 여기서 얼마를 얻느냐가 이제 국민의힘 의석이 과반을 단독으로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과반에 육박하느냐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수도권에서 얼마나 의석을 해내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는 거고, 특히 수도권 중에서도 이제 서울에서 과연 20대까지 갈 수 있느냐. 경기도보다는 서울이 그나마 국민의힘이 좀 더 비벼볼 언덕이 있다는 게 지금까지 여론의 흐름이라고 보면, 서울에서 벌충을 많이 할수록 그만큼 국민의힘이
그 의석을 얻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건 반대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수도권에서 얼마나 막아내느냐가 이제 관건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그 한강 벨트라고 하는 게 이제 핵심인데 동쪽 끝으로는 강동구와 그다음에 광진구부터 시작을 해서 한강을 따라서 쭉 김포 쪽으로 가면서 이제 마포 그다음에 강서까지 한 15개 선구.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나 선전해 내느냐. 여기서 선전을 하면 그게 이제 강북쪽으로는 그 종로, 그다음에 서대문, 또 강북, 뭐 더 멀리는 도봉, 은평까지도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적어도 이 강북, 한강 벨트에서 얼마나 이제 그 선전해 내느냐가 이제 관건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이제 투표율 문제가 이제 이 승부를 결정짓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세대별 투표율입니다. 지금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세대별로 투표율이 얼마나 이 차이가 나는지를 보실 수 있고 선거별로 제가 이제 표시를 한 건데 연령이 높을수록 투표율이 이제 높아집니다. 특히 60대 이상 유권자 비중이 이번에 꽤 커진 상황이고요. 50대 유권자가 가장 많습니다만은 일단 60대 이상은 투표율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 거고 또 이 조국 혁신당 덕분에 때문에 이 50대 그리고 40대도 아마 투표율이 조금 상승할 걸로 보는데 문제는 2030 세대가 얼마나 투표를 해내느냐가 관건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2030은 남녀로 지난 대선 이후에 이제 그 젠더 갭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0대 또는 30대 남성들은 상대적으로 보수 정당 쪽에 기울어져 있고 반대로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민주당 쪽에 기울어져 있는 상황인 거고 앞서 그 국민의힘 단독과반을 주장하는 분의 근거로도 이 세대별 투표율의 양극화 현상이 이어지느냐 더 강화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특히 수도권에서도 이런 부분이 결정적으로 좌우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문제는 그 저는 뭐 대체로 이 국민의힘이 고전 중이라는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이른바 한동훈 한계론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을 해서 그 메시지를 계속 내왔지만 핵심 메시지는 결국 이재명은요로 요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공격수 역할을 너무 잘하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지층을 동원해내고 그 각성시키고 그 격발시키는 데는 그 역할이 됐는데 이거 실현하는 데는 역시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최근 버전이 바로 2조 심판론이긴 한데 그분들이 심판을 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여당이 제시하는 공천 이 총선의 이 캐치프레이즈로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게 물론 초반에는 좀 효과를 발휘했지만 이게 이제 한계에 도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역할 분담과 경쟁의 힘인데 이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 사람에게만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이 경쟁의 힘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데 이제 한계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이건 특히 이제 결국은 본질의 문제를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고 주변만 맴돈돼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결국 대통령이 문제였는데 이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또 대통령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내놓지 못한 게 한동훈 한계론의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이제 지난 월요일 의료 관련한 대통령의 담화가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과 기대를 많은 사람들이 했었는데 뭐 일부의 표현에 따르면 불을 꺼야 되는데 기름을 붓고 갔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오히려 이게 상황 인식이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데 좀 우려하는 시선이 있는 게 사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운칠 기삼인지 기운 기자 쓰는 기자 운칠 기삼이고요. 운칠 복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대통령의 정치적 운은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출발점이었고 지금도 아마 거기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거고 이제 그 운이 이번에 마지막 시험대에 오른 게 이번 선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탄핵이 되면서 생긴 현상인데 만약에 탄핵이 없었다고 한다면
윤 대통령의 이번 총선은 그 임기를 2년을 마친 이후에 이 3년,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이 총선을 맞게 되는데, 탄핵이 되면서 대선이 앞당겨졌고, 그러면서 5월 달 취임하는 대통령이 돼가지고, 엄밀하게 따지면 다음 주 총선거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3년 차 총선이긴 하지만, 취임 2주년, 만 2주년에서 한 달이 빠지는 총선이 됩니다. 당선은 3월 9일, 3월 10일에 확정이 됐지만, 취임을 5월 10일 날 했기 때문에 4월 10일 날 기준으로 따지면 만 2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에게는, 유권자들에게는 임기가 3년하고도 플러스가 남아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절반도 아직 안 지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 대통령이 과연 이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딜레마를 국민들한테 준다는 뜻이었던 거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의 대통령 담화가 총선의 분기점이 될 수 있는 메시지를 담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거였고, 그거는 이제 책임론과 쇄신론을 제시할 수밖에 없지 않았었나. 특히 책임론은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40%를 넘은 게 딱 한 달이었습니다. 여태까지 임기 동안에. 그러면 나머지 거의 90% 이상의 기간 동안은 30% 언저리의 긍정 평가를 받았다는 거고, 유권자 3명 중에 1명은 아주 매우 잘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유권자 10명 중에 6명 가까이는 대통령이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대통령이 지금까지 잘한 게 없다, 잘못해왔다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언급을 해야 된다. 잘한 건 아니니까. 적어도 지금까지는 잘못했다. 하지만 앞으로 잘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국민들한테 약속을 하는 거는 대통령밖에 할 수 없지 않느냐. 그게 이제 그 일부에서 나온 뭐 탈당론, 뭐 출당론, 뭐 제명론, 뭐 관계 정리론, 뭐 이런 것들의 그 당에서 나온 그런 표현들이 아닐까 생각해요. 이거 선제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결국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하는 이번 총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기대를 했었습니다만은,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이게 과연 시간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좀 불안한 기운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꼭지인데요. 총선 이후 정치복원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우리나라 국회는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는, 함께 살 수 없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들 간의 이념적, 정치적 엘리트 간의 이념적인 양극화라고 표현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시민들 사이에서는 정서적 양극화로 이제 아예 그냥 제도화되어 있다고 할까요? 아주 그냥 저변이 확대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에서는 좀 장기적인 그 대안을 좀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선거제도의 문제에서 시작이 되는 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석수로 표현되지 않는 그 의석수 밑에 깔린 그 수표화된, 그래서 거의 51대 49의 그 어느 쪽이 이기든 간에 그렇게 분포된 유권자들의 이런 그 의사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의석수로 표현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그리고 계속 이렇게 두는 게 좋은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특히 이번 선거는 아마 각 대구로 그 배달된 그 선거 공보를 보시면 38번까지 있는 비례대표 어, 후보를 낸 정당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들 정당 모두가 공보물을 만들지 못할 정도였고, 또 대부분이 비례대표 전문 정당입니다. 이게 무슨 식당도 아니고 비례대표만 전문으로 하는 정당이 존재한다는 자체도 문제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조국 혁신당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지역구에 후보를 낼 수 있는 정당들이 아니고 그 틈새를 아주 스마트하게 활용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도 역시 그 기형적 선거제도의 이게 부산물이 아예 제도화된 상황인데, 이걸 그대로 안고 갈 거냐 과연. 지난번에 한 번 했으면 됐지, 이번에도 지금 두 번째 그런 선거를 치르게 되는 거고, 지난번에는 아예 위성정당이라는 말을 못 쓰니까 뭐 쓰지 않으려 했지만, 이번 주자를 붙였지 뭐 위성정당이라는 말을 사실상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다음 선거까지 그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 개혁의 장기 로드맵 차원에서 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통령 선거, 2028년 국회의원 선거 이런 식으로 3년에 그냥 걸쳐서 매해 전국 규모 단위 선거를 한다는 것도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게 임기 조정이 되든 뭔가 선거구 조정이 되든 시기 등과 관련해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건데 지금처럼 임기 4년의 국회의원과 지방 정치인들 그다음에 임기 5년의 대통령제를 하는 한에 있어서는 20년마다 이런 현상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2032년에 가면 대통령 선거를 3월에 하고 국회의원 선거를 4월에 하게 됩니다. 한 달 간격으로 이게 대선과 총선을 치르게 되는 거죠. 이때가 이제 개헌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때를 목표로 이 다음 국회, 23대 국회의 국회의원 선거제도, 또 24대 국회의 2032년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목표로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때 임박해서 자꾸 논의를 하고 결론을 내다 보니까 과연 이게 결론을 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고 결국은 돌아가는 거고 지금처럼 더 악화된 선거제도를 하는 게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보면 좀 더 이런 논의가 시작이 돼야 되고 특히 이게 이제 앞으로 싸움과 관련된 것인데 이게 과연 정치권에서 논의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적절한 것이냐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뭐 경실련에서 이제 위성정당 등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이게 선거용 위성정당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기형적 선거제도의 산물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쉽게도 그렇게 크게 주목을 받고 있지는 못하고 우리가 이미 이런 기형적 선거제도에 벌써 익숙해진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단기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특히 여소야대가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지금처럼 대통령이 고집불통, 마이웨이, 또 스스로의 믿음, 이게 이제 3년차 증후군일 수 있는데 역사와의 대화까지 만약에 시작을 하게 되면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지 모르는 거고 저는 탄핵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지금 아쉬운 건 법냐 200석 얘기가 나온다는 건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탄핵 얘기도 나오는데 탄핵 얘기라는 이 탄핵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흔하게 쓰일 수 있는 단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쓰이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별로 반발이 없어요. 반향이 별로 없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이미 익숙해진 건지 아니면 우리가 탄핵을 한번 해봐가지고 이제는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는 건지 이게 무감각해진 건지 이 부분이 참 아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또 한 번의 헌정 중단 또는 또 한 번의 어떤 이런 그 파국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런 면에서 여대 야소가 돼도 그렇고 여소야대가 되면 더 필요한 게 과연 이 정치적 양극화의 배경에 깔린 이후에 특히 이제 여소야대로 아예 그냥 물 위로 드러난 이런 양극화된 정치 환경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전 단기적으로 결국 대통령의 결단과 대통령의 결정이어야 되는데 결국은 그 총선 결과는 여대 야소가 되든 여소야대가 되든 누구에 의해서냐만 차이가 있는 거지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임기는 이제 점점 짧아져 가는 거고 총선 결과가 결국 대통령한테 어느 쪽으로든 별로 좋은 게 아니라고 한다면 좀 험하게 가느냐 좀 우아하게 가느냐만 남았지 그 양극단 사이에 어디쯤에 위치하겠지만 결국은 정치적 무력화를 벗어날 수 없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이 무당적 대통령의 새로운 실험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대통령이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모두에게 좋은 그리고 특히 대통령 본인에게도 정치적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는 원내 일당 또는 교섭단체별로 총리 추천을 하도록 하고 그 총리를 그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을 하고 또 그 중에 지명된 분을 국회에서 인준토록 하는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대통령과 국회 추천의 총리가 내각을 함께 구성을 하고 또 함께 국정을 운영하면서 새로운 국정 운영의 어떤 그 모델을 좀 만들어가면서 대통령의 권위도 지키고 대통령의 정치적 무력화도 좀 제어하면서 또 국회 중심의 새로운 정치 모델을 우리 국정 운영 모델을 좀 실험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인 그 차원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도 이어가고 이것이 2032년 개헌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물론 이게 좀 나이브한 그 제안이고 생각일 수 있겠지만 과연 또 이런 양극화된 국회, 더 양극화될 국회, 그리고 전사들로만 가득할 국회에서 과연 이 대한민국 공동체의 미래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고 그 미래 공동체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느냐를 논의해야 될 정치의 장에서 과연 가능할지는 좀 의문이 됩니다만은 이런 거에 대한 관심과 그 요구가 우리 유권자들로부터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